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인플루언서의 말센스, 지은이는 제이슨 해리스, 옮긴이는 서유라,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이슨 해리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믿고 맡긴 최고의 광고 전문가. 2014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캠페인 파트너로 임명되어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캠퍼스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데 일조했다. 디즈니, 리바이스, 아디다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감성과 과학을 정교하게 조화시킨 특유의 스타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광고 기법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 주제로 채택되었고 베스트셀러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와 팀 페리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현재 광고 에이전시 메커니즘의 CEO로서 최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리더 10인, 광고계를 발전시킨 100인에 선정되었다. 그의 회사는 UN, HBO, 밀러쿠어스, 벤앤제리스, 펠로톤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비티지 선정, 50대 창의적 기업, 일하기 좋은 회사에 선정된 바 있고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 애드에이지가 발표한 A급 광고회사 명단에 포함되었다.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인플루언서의 성향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플루언서는 진정성을 갖췄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은 그들이 아첨하기 위해 지어내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 대신 진실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본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이며 늘 멀리 내다보고 자신과의 단단한 약속을 쌓아나간다. 그들은 결코 단기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움직이지 않는다. 둘째, 인플루언서는 관대함을 보인다. 그들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베푼다. 셋째, 인플루언서는 공감에 능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고 과거 일에 대한 가볍고 사소한 대화를 상대방의 진짜 관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로 발전시켜 나간다. 넷째, 인플루언서는 영혼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정한 윤리적, 개인적 원칙을 지키고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데이비드 보위는 언제나 내 우상이었다. 지금도 종종 회자되는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이들의 모습은 이미 주인이 있으니까를 그보다 제대로 실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에게 빠져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의 주인공 중 하나가 되었다. 그를 본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특별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과 남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온몸으로 느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설득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다. 사람들은 당장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원천에 설득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설득을 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더 기꺼이, 더 완전히 신뢰한다.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자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수단이라고 불릴 만하다. 우리는 잘못된 본능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저도 모르게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부분을 감추거나 내 매력을 올려주리라고 판단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꺼내는 식이다. 때론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실제로는 별로 관심도 없는 주제에 열광하는 척한다. 일상생활보다 훨씬 격식을 갖춘 표현과 문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상대를 속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요소들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상대의 호감을 사기 위해 이야기의 하얀 거짓말을 살짝 섞는 행동이 오히려 그의 거짓말 경보에 의식조차 못한 빨간불을 켤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까지는 모른다 해도 상대는 당신이 뭔가를 숨겼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아챌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라. 사회적인 기준에서 다소 벗어난다 하더라도 가장 이상하고 솔직하고 환상적인 자신을 끌어내라. 가식을 내려놓고 진실한 영혼의 모습을 아주 약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진정으로 흔들 수 있다. 당신이 독특한 모습을 터놓고 보여주면 상대는 신뢰받고 존중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당신 또한 그들이 털어놓는 자신만의 특이한 취향이나 강박을 기꺼이 들어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의 가장 이상한 모습은 오히려 당신에게 득이 된다. 질적으로 동등한 두 가지 선택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자신감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 당신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다. 분명한 태도로 사실을 말하라. 할 말이 있다면 하라. 하지만 중요한 생각에 대해 정확한 검증도 없이 대충 말하는 짓은 삼가라. 논점을 흐리거나 불확실성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대화에서 제외하라. 이러한 표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쩌면, 아마도, 다소, 내 생각에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무엇 한 것 같아.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은 당신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당신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인상을 준다. 당신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을 남보고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분명한 화법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반대의 선택을 하면 결과 또한 반대로 나온다. 어떤 입장을 취할 때는 근거가 명확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을 원칙과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광고계에서 일하며 배운 교훈 중 하나는 거짓을 간파해내는 대중의 능력이 그들을 속이려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 롤 모델을 찾아내라. 본인의 핵심 가치를 배짱 있게 따르라.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자신감은 진실한 자신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믿음이다. 세상의 틀에 몸을 맞추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책을 통해 밝혔듯이 우리와 침팬지 사이의 진짜 차이점은 수백만 명의 인간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접착제다.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접착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이야기에서 나온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신화와 우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 역사상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에 가장 능했던 위인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수단보다 친근하고 재미난 이야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훌륭한 스토리텔링만이 깊고 비이성적인 교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점을 형성하고 충성심을 고취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야기를 활용하면 논리적인 논쟁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인간 내면의 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 정보는 직접적인 강의보다 최대 22배까지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한 것은 이야기를 전하는 기술 덕분이었다.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기본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규칙들을 단계별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단순한 진실에서 출발하라. 시작하기 전에 그 속에 담길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단 하나의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메시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2. 고전적인 구조를 유지하라. 이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 목표 설정. 등장인물은 누구이고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고전적인 이야기들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주인공에서 출발한다. B. 장애물 설정. 주인공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펼쳐지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주인공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마주치게 된다. C. 해결. 주인공이 맞이한 결말은 무엇인가? 이야기는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에 성공하는 결말과 그렇지 못한 결말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주인공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과정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말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논리 제조기가 아니라 이야기 제조기다. 순전히 거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은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득은 상대가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설득이란 특정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유도하고 그가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누구나 밀어붙이는 사람보다는 끌어당기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세상의 결정을 강요받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브랜드를 믿느니 차라리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믿는다.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인간은 최소한 사심 없이 행동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설득당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대학원생들은 흡연이 실제로는 폐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진지하고 상세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들은 가짜 연구 사례를 인용하면서 흡연자는 담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유도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지만 대학생들은 얼핏 듣기에 매우 논리적인 토론을 전개해 나갔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고 있다고 생각했던 참가자들은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지한다고 생각한 참가자들보다 가짜 논쟁에 훨씬 깊이 휘둘렸다. 우연히 들은 메시지가 의도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가설이 입증된 것이다.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전달될 때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려 하거나 뭔가 숨은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는 그런 의심을 떠올리기 어렵다. 상대가 내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나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먼저 그에게 뭔가를 줌으로써 일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흔한 기브 앤 테이크식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정교한 실험으로 거듭 입증되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심리학의 고전으로 인정받는 명저 설득의 심리학에서 상호작용의 법칙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무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식사를 마친 후 박하사탕을 서비스로 제공한 식당 종업원들이 팁을 평균 3%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사탕을 2개 제공하면서 원래는 하나만 드리는 건데 특별히 2개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한 종업원들은 약 14% 더 많은 팁을 받았다. 이 연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뭔가를 받고 싶으면 먼저 뭔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진짜 설득력을 얻고 싶다면 기브 앤 테이크의 기회를 애써 찾지 마라. 그보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조언,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선물, 그 외에도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 관대한 이는 습관적으로 계산 없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베푼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도움을 주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파악한다. 사회학자 크리스티안 스미스는 관대함이 타인에게 좋은 것들을 충분하고 자연스럽게 베푸는 미덕이라고 정의 내렸다. 관대함은 이기심 혹은 탐욕의 정반대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 신약 성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축복이니라. 석가모니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남에게 베풀면 그 행동의 모든 단계에서 행복을 얻게 되느니라. 인간은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선천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까지도 과학계는 이러한 본성을 일종의 미스터리로 보았다. 그러나 실험을 아무리 반복해도 인간에게 다시 만나리라고 생각지 않는 낯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놀라운 의지가 있다는 결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처음 보는 이와 상호작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칠지 아닐지 분명히 확신할 수 없다. 물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추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상대와 다시 만나지 않으리라는 추측이 틀리기라도 한다면 그 실수는 엄청난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 어쩌면 다시 엮이게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관대하게 행동하는 편이 낫다. 이런 이유로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인 얄팍한 처세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근본적 관대함이 인간 본성의 바탕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누군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면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애초에 거래가 목적인 만큼 신뢰가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이다. 반면 관대한 천성을 지닌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즐겁다. 우리는 그의 일이 잘 풀리길 응원하고 그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준다면 늘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오늘 내게 차를 밀어달라고 부탁한 낯선 사람이 내일 입사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습관적으로 호의를 베푼다면 이러한 우연이 발생할 때마다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철학자 크리스천 B. 밀러는 진정한 관대함이란 베푸는 사람의 이익과 무관하며 오로지 순수한 이타심 혹은 도움받는 사람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하는 바가 있을 때만 손을 내미는 인간은 형편없는 기만자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인생의 질이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인간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설득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뭔가를 주려고 노력하라. 당신에게 찾아온 모든 만남이 호의를 베풀 기회라고 생각하라. 언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저 사람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값진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전부다. 생각하는 대로 되기 마련이다. 석가모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방향을 유지하라.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선의의 경쟁을 오염시킴으로써 잠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긍정적인 본질이란 어떤 일을 하든 순수하게 밝은 감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자질이다. 이런 식의 긍정은 기쁨과 만족부터 자신감, 낙천주의, 감사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조언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을 맡길 사람을 찾을 때마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일이 잘 되어가는 순간에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좋아한다. 그들이 곁에 있으면 상황은 언제나 더 나아진다. 경쟁에서 한쪽 편을 들거나 누구를 믿고 따를지 결정해야 할 때 우리 마음은 대개 긍정적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 쪽으로 기운다. 현대 정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통찰을 기반으로 움직여왔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지금 상황의 장점을 찾아내며 언제든 좋은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상기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은 조직의 사기를 끌어올린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본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1. 늘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라. 감사일기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유용한 훈련법이다. 2. 건설적으로 비판하라. 비판의 목적은 반드시 듣는 사람의 발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비판을 통해 전달한 의견과 상대방의 목표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자발적 특성 전이란 타인의 성격을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동료의 불성실함을 계속 비난한다면 그 사이 당신 자신이 불성실한 사람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3.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프랭크 자파의 명언처럼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열리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4.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나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의 설득을 듣는다고 반드시 의견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꺼이 설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상대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할 것이다. 5. 불안을 기대로 바꿔라.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폄하되거나 모욕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즉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시하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라.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페이스트리 전쟁일 것이다. 1820년대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멕시코 시티의 일부 거리에서 싸움과 무력 시위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르 몽텔이라는 이름의 프랑스인 제빵사가 미리 만들어둔 페이스트리를 전부 도둑맞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프랑스 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르 몽텔의 가게에 60만 페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3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둑맞은 페이스트리 하나당 거의 1000페소, 현재 가치로 약 5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멕시코 의회가 내놓은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빵에도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는 없다. 프랑스 정부는 해군을 동원해서 멕시코만을 비롯한 멕시코의 주요 항구를 봉쇄했다. 멕시코는 전쟁을 선포했고 약 4개월간 지속된 두 국가의 분쟁 속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패전한 멕시코가 60만 페소를 지불하면서 르몽텔은 새로운 빵가게를 얻었다. 그러나 설득과 존중 대신 요구를 택한 결과 양국은 페이스트리 몇 조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우리가 지닌 시간과 지식과 관점과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의 호의에 보답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마음의 문을 열기 마련이다. 그가 하는 말을 공평하게 들어주려 노력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경계심을 내려놓는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대우보다 존중을 받고 싶어하며 이런 경향은 일터에서 특히 강해진다. 존중은 업무 피드백과 승진 기회, 능력에 대한 인정은 물론 심지어 급여보다도 높은 중요도를 차지했다. 어떤 사회에 속해 있더라도 집단에 원만하게 동화되고 싶다면 스스로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보편적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문명과 종교 체계에서 그 핵심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 이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내가 당했을 때 화가 날 만한 행동을 남에게 하지 마라. 피타고라스 학파의 섹스투스는 이런 격언을 남겼다.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스스로 하지도 말라.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가 나를 대해줬으면 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대하면 된다. 유대교 율법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며 이 교훈은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입을 통해 거의 그대로 계승된다.
법구경이라고 알려진 불교 경전에는 이런 격언이 등장한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일로 남을 다치게 하지 말라. 힌두교의 고대 서사 시인 마하바라다는 이렇게 노래한다.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일이라면 결코 남에게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법의 핵심이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 인류를 위해 추구하라. 황금률은 문명의 근본적인 바탕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결코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다. 무례한 행동의 대부분은 자아 인식 부족에서 출발한다. 오직 가학적 변태 성향을 지닌 4%만이 그런 행동을 즐기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 타인을 존중하는 본질을 갖추려면 우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뱉은 말을 지키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의지는 신뢰의 표현이며 신뢰야말로 영혼 있는 설득의 핵심이다. 제 아무리 강렬한 주장이나 영업, 광고 캠페인이라도 그 메시지가 행동으로 옮겨지리라는 신뢰가 없다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리 작은 약속도 어기는 순간 신뢰에 흠집이 나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당신의 본질을 증명하고 신뢰를 얻는 꽤 쉬운 방법이다. 지금부터 의식하지 않고도 신뢰성을 드러내는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약속하지 마라. 약속, 보증, 확신 같은 단어를 자주 쓰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즉시 버려라. 이렇게 절대적인 느낌의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면 부득이 뱉은 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2.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라.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루나 며칠 정도, 어렵다면 최소한 몇 시간만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라. 이런 습관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에 속박당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3. 약속의 규모를 줄여라. 4.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라.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흔히 접한다. 친구나 동료, 지인과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휴대폰에 손을 뻗는 것이다. 아마도 방금 들어온 문자 메시지를 읽거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거나 꼭 회신해야 할 업무 메일이 갑자기 떠오른 것일 테지만 사실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스마트폰을 집어 들므로써 당신과의 상호작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더 이상 지금 순간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명백한 무례다. 이런 행동이 너무나 흔한 나머지 이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휴대폰, 폰과 무시, 스너빙의 합성어, 퍼빙이다. 네덜란드 틸부르흐 대학교 연구팀은 10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퍼빙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대화 도중에 휴대폰을 확인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덜 정중하고 집중력도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사람이 때때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트위터 멘션이나 링크드인 게시물 하나가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글이 어마어마한 수의 이용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애초에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예방을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지만
아무리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내뱉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옛날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이런 명언이 나왔다.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은폐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실수를 저질렀을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행동 자체보다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오른 것은 백악관 인턴과 벌인 짓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 하에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실수에 우아하게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건을 달지 않고 장점과 단점을 진솔하게 공개하며 최선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하라. 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람은 결코 타인을 존중할 수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사태를 부정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본능과 싸워 이긴다. 빠르고 단순하게 소통하라. 문제를 일으킨 진짜 원인을 알아냈다면 이를 인정하는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찾아내라. 진심으로 사과하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존 스타인백.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자 흔히 말하듯 상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에게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불행히도 현대 사회는 공감이 상당히 결핍된 상태다. 누군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얻었다는 반응을 넘어서 가치 없는 인간이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발언을 한다고 몰아간다. 우리는 애초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복잡한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다가 나와 다른 결론에 도달한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최악의 인격을 지닌 적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외국인 혐오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차별의 뿌리에 있는 내 집단, 외 집단 가르기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서로를 설득하고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서로에 대한 공감 없이 이런 목표를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다면 그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주말에 무엇을 했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휴가 계획이 있나요? 수시로 일상적인 질문들을 던져라.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 대해 알리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호기심은 대화를 시작하는 물꼬가 될 수 있다. 호기심은 어떤 대상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니다. 진정한 호기심은 필요한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자만심을 억누르는 태도다. 우리가 기존의 생각을 재확인해주는 뉴스나 비슷한 의견을 지닌 친구와 지인들을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자만심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안다고 믿는다. 새로운 정보를 찾을 필요도 없고 지금의 정돈된 일상을 방해하는 사실이나 사람들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호기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 정치적 이슈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날개를 펼친다. 특히 사람에 대한 호기심 부족은 보통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인간을 만나봤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처음 만난 사람을 기존에 정해진 몇 개의 분류 안에 우겨 넣은 뒤 더 많은 정보가 필요 없다고 넘겨짓는 선입견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독특한 특성에 맞는 질문을 던져라. 인간에게는 다른 이들의 특이한 취향과 관심사를 자신에게 익숙한 기준에 맞춰 해석하는 본능이 있다. 특히 본인에게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해진다. 단축키는 시간을 아껴준다. 하지만 선입견의 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기자 겸 베테랑 인터뷰 진행자인 칼 퍼스먼이 소개한 기술이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한다. 이러한 편안함은 질문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은 평소에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당신의 역할은 대화 상대방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경청의 가장 큰 적은 성급한 판단이다. 우리 모두는 기존의 생각을 재확인해주는 정보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지극히 공정한 사람의 마음조차 굴복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다. 내 안에 잠재된 확증 편향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모든 대화가 내 의견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바탕에서 당신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 숨겨진 공통점을 찾아보라.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논리가 아니라 관심을 보여라. 벤저민 프랭클린.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취미 면에서든 무언가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편이다. 상대가 같은 편이 되었다고 느낀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가 내린 판단을 믿으며 그의 안위를 염려하고 그가 취하는 관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본인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고 인식한다. 사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현실의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뒤 그에 맞춰 믿음과 태도를 수정한다. 우리는 지구의 다른 모든 인간들과 99.9% 동일한 DNA를 공유하고 있다. 유전학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개체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과 나를 구별시키는 0.1%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나누는데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모두를 하나로 묶는 요소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시각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습관을 갖추면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재산, 나이, 성별을 포함한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다가가기 쉽고 공감하며 대화하기 쉬운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유형이 되고 싶다면 인간의 공통점에 집중하고 그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거의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부터 시민운동가 해리엇 터브먼까지 역사상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은 모두 비범한 수준의 올곧음과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기꺼이 실행에 옮겼다. 그 선택이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당장의 이익을 훼손한다 해도 개의치 않았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켰다.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경이로운 스포츠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된 진짜 이유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링 밖에서 보냈던 시간에서 비롯된다. 만 22살의 나이에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알리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발발한 베트남전 징집을 거부했다. 이유는 종교 때문이었다. 그는 신실한 이슬람 교도였던 것이다. 그의 도덕적 기준에서 전쟁은 그 자체로 옳지 못한 행위였다. 그는 끝까지 입대를 거부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민들의 절반은 그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신 전쟁을 두려워한 겁쟁이로 치부했다. 항소가 진행되었기에 당장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모든 주에서 선수 면허가 취소되었다.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해외 출장 경기도 진행할 수 없었고 어렵게 딴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까지 박탈당했다. 그는 기량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었다. 그로서는 징집 명령에 응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정부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쉬운 길이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입장에서도 그랬다. 하지만 그는 굳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알리는 지지부진한 항소 절차 속에서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할 일 없이 지나보냈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은 것은 1971년이 되어서였고 그 사이 그의 경력은 4년이나 끊어진 상태였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74년 알리는 만 32세의 나이로 자이르 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서 열린 전설적인 경기에 출전하여 만 25세의 조지 포먼을 꺾고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그가 20대 중후반의 경기를 할 수 있었다면 선수로서 어떤 업적을 달성했을지 지금으로서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알리는 자신의 원칙을 더 중시했다.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생계와 자유까지도 희생해야 했음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꺼이 감옥에 가겠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는 몇 년 동안 돈 한 푼 벌지 못한 채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은밀하게 해외로 도피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소신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도 신념을 지키길 바란다고 격려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의 우리는 역사가 알리의 편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은 원칙에 대한 모두의 기준을 높였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주는 인물들의 모습이다.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원칙을 따르고 방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나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만든다. 1955년 12월 1일 몽고메리 페어 백화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버스를 탄 파크스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가 이미 유색인종 구역에 앉아 있었던 만큼 이 요구는 더 큰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운전사는 백인 전용 좌석이 모두 차서 여유 자리가 필요하니 그녀를 비롯한 흑인 3명이 서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크스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싫어요. 이 짤막한 대답과 함께 그녀는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노우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로
지금까지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파크스는 훗날 이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사람들은 내가 피곤해서 양보를 거부한 것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몸은 전혀 피로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피곤을 느꼈다면 그건 반복되는 굴욕감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였을 거예요. 그녀의 특별한 시민 불복종 행위는 경찰 구금으로 이어졌다. 며칠 뒤 풍기문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녀는 즉각 항소했다. 그녀의 체포와 재판 소식은 오랫동안 지속된 버스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대규모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의 배턴을 이어받은 전설적인 시위의 선봉에는 만 26세의 마틴 루터 킹이 서 있었다. 그리고 1956년 대법원은 파크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몽고메리 버스 시스템을 변화시켰고 1964년 개정된 국민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자신의 권리와 진정성과 자존감을 침해하는 법률에 저항하겠다는 한 여성의 결심이 있었다. 이 법의 비도덕성을 눈치챈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지만 방관자 효과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그 결과 그녀는 역사를 다시 세웠다. 영혼의 눈으로 보면 행동해야 할 시점이 보인다. 단 한 사람만 움직이면 나머지 또한 방관하기가 어려워진다.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옳은 일을 추구한다는 평판을 얻으면 모두가 기꺼이 당신의 지위에 따르고 당신의 의견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당신의 재능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나 회사의 이익만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일에 투자하라. 지금까지 인플루언서의 말센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좀 아쉽습니다. 책의 내용에 비해서 폭이 좁고 빈약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 책은 말센스나 설득이라는 작은 개념보다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영감과 영향력을 발산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이미 인플루언서이거나 인플루언서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가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인지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자는 광고인입니다. 자칫 얄팍한 처세술로 흐를 수 있는 이야기를 꽤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책의 첫머리에 있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의 추천사를 처음 읽었을 땐 좀 과한 칭찬이 아닌가 싶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 추천사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 꽤 쓸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감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전철에서 이 책을 읽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아서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관대한 파트를 읽던 중이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타인에게 얼마나 관대했었나 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쓸데없는 엄격함과 고집을 부렸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후회가 일었습니다. 나는 왜 관대하지 못했을까? 왜 온화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나 스스로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나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